안녕하세요. 오늘은 퇴행성 뇌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이 왜 희망을 가져야 하고 무엇 때문에 희망을 과거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40년 전에 파킨슨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그 병을 연구를 하고 또 치료약을 개발을 하고 또 뇌 연구를 하는 그 순수과학 이런 환경이 지금과 비교할 때는 천지 차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0년을 이후로 계기로 해서 인공지능도 나왔고요. 또 과학 발전, 또 생물학 쪽의 과학 발전, 바이오 산업이 이제 확장이 되고 발전이 되면서 뇌 연구에 많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치료약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파킨슨병의 그 가닥을 알게 됐어요. 알츠하이머 병이라든지 파킨슨병 이런 것도 또 이제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백질이 그 비정상 그 축적에 의해서 응집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것을 가닥을 잡게 되고 그 가닥을 잡으면서 어떻게 돼요? 타켓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타켓이 생기면 일단 그거를 없애버리려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그러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 기초 과학이 충분히 발달했고 또 그와 더불어서 또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그 아주 초고속 온라인 인터넷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여러 여건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면서 그 기반이 튼튼하니까 급속도로다가 뇌과학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희망을 가져도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한제 5가지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있었고 이러한 발전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여러 그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좀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심각한 내용들은 아니고요. 이렇게 가볍게 그냥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고 가볍게 제가 그냥 그 토킹 한다는 식으로다가 진행을 할 거니까 그냥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제 강의를 설명을 좀 하고 그 설명이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사진들을 몇 장 이렇게 보여주는 식으로 해서 강의를 할 건데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최근 10년간의 그 뇌질환 연구 분야의 그 눈부신 발전이 있었는데 제가 임의적으로다가 5개로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5개를 나눈 다음에 다 나눈 다음에 슬라이드를 만들고 보니까 더 이제 덧붙여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는 인공지능 단백질 연구라든지 뇌 매핑이라든지 또 뇌 수술의 그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덧붙여서 그렇게 돼서 이제 강의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계획했던 거는 한 5가지 한 40분 분량이었었는데 뒤에 더 붙으면서 더 강의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5가지를 볼 것 같으면 첫째로 이제 임상 및 연구 단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전 세계에 있는 각 나라에 있는 임상 및 연구 단체들이 변화되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최신 인공지능과 또 뇌 연구, 인공지능과 뇌 연구는 어떻게 그 합쳐졌는가. 그 다음에 이제 또 뇌를 찍는 그 뇌 이미징 기계의 발전, 엑스레이라든지 MRI라든지 펫스캔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새로운 것인데 그 뇌 매핑이라고 해요. 그 뇌의 그 지도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는 그 뇌 분자 연구의 혁신. 우리가 이제 그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지 이런 레벨로 들어가면 뇌 분자입니다. 그 레벨이. 그래서 이제 뇌 분자 연구에 대한 그 연구가 과거부터 많이 지속되고 있었지만은 최근에 들어서 그 인공지능을 그 보조 삼아서 도움을 받아서 아주 더 많은 진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다 인공지능 단백질 연구라든지 뇌 매핑, 뇌 수술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합니다. 첫째, 임상 및 연구단체.
제가 이거는 아주 거대 과학의 전환, 글로벌 사이언스 협력체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지난 10년간 그 뇌질환 연구 분야에는 그야말로 아주 혁명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그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그 기술들이 현실화되었고요. 특히 이제 유전공학이라든지 컴퓨터공학, 인공지능이죠. 그다음에 나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뇌 과학과 이제 합쳐지면서 그 뇌의 비밀이 한 걸음 더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과거에도 이제 뇌를 연구하는 그런 그 단체들이 많았죠. 미국에서는 뇌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이 언제부터였냐면은 그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낸시 여사가 레이건 대통령이 그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계셨던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임기 말년에는 치매로 인해 가지고 그 사인하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임을 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 낸시 그 여사가 뇌 연구 또 발전을 위해서 로비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그 로비 활동에 힘을 받고 그 정부, 미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했고 또 많은 연구단체에 또 자금도 많이 협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그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쪽 뇌 연구에 대한 분야가.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로 유럽 또 일본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하고 이제 미국은 항상 경쟁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큰 단체들이 생겨나서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그 뇌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소들이 많이 생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같은 주제를 놓고 또 연구하는 이렇게 중첩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을 묶어가지고 누군가가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미국 여기에 보면 브레인 이니시에이티브 2010년 2013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뇌 활동의 그 역동적인 그림, 그 안에 그 다이나믹하게 되는 신경이 굉장히 끊임없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 뇌 활동의 그 역동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요, 뇌의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그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에 아주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고요. 또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들이 광유전학이라든지 초고해상도 현미경 기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도 비슷한 이제 기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게 여기도 유럽도 201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를 갖고 HBB 그래서 뇌에 대한 모든 그 데이터를 통합해서 그런 그 모든 데이터는 기존에는 각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대학 연구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가지고 있던 그 뇌에 대한 그 데이터를 통합을 해서 그 슈퍼컴퓨터에 집어넣어서 뇌를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그 eBrain이라고 치면은 구글을 하면은 액세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eBrain이라는 아주 거대한 뇌 연구 데이터 플랫폼을 이제 발전을 했고 거기에 들어가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연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 뇌를 연구하는 그 연구자들이 이 데이터를 또 공유하고 협력하는 기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뇌를 연구하는데 큰 이바지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제 그 뇌 이니시에이티브라고 했고 요거는 이제 2017년도에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이 조직은 각 나라에 있는 그 여러 그 뇌를 연구하는 기관들과 그 조율을 합니다. 그 프로젝트 똑같은 게 이제 중첩이 되지 않게 왜 그러냐면 중첩이 되면 결국 서로가 그 문제가 있잖아요. 일단 그 웨이스트 머니고 효율도 좋지도 않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이건 그 여기에 관계된 거 아닌데 그 핵융합 발전을 우리나라도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해요. 근데 그 핵융합 발전을 과거에는 이제 중첩이 되는 거였었는데 지금은 뭐 13개국들이 모여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각 나라가 분할을 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모여서 또 이제 토론도 하고 또 기술 개발도 하고 서로 모여서 또 이제 실제적으로 실행에 옮기기도 하고. 그래서 뇌 연구도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2017년도에 출범을 했고, 이제 국제 뇌 이니시에이티브가 생겨서 이것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 일본,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도 참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아주 대단한 나라예요. 특히 이제 뇌 연구 분야에는. 그래서 그 각국이 그 뇌 프로젝트를 조율하고 협력하기 위한 그 글로벌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이건 필요한 기관이고, 그래서 아주 좋은 필요해서 나온 거니까 아주 좋은 단체들이 지금 유도를 해나가고 있어요. 특히 뇌 연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최신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정말 뭐 달마다 뭐 몇 개월마다 새로운 버전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빨리 발전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뇌 연구와 기존에 해왔던 그 뇌 연구와 합쳐져서 어떤 새로운 뉴로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창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인공지능의 그 도움은 주로 어떤 거였냐면요. 예를 들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엑스레이 그 전문의가, 그 이제 영상 전문의가 엑스레이를 판독을 합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러면 우리 인간의 뇌가 그 한계가 있어요. 그 명암을 구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청각도 한계가 있죠. 20Hz에서 뭐 2만 Hz 사이라, 그 안에들은 그 가청 영역만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너무 낮아도 못 듣고 너무 높아도 못 듣고, 빛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빛도 가시광 영역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이제 엑스레이 필름 같은 것도 우리는 그 미묘한 차이를 알 수 없지만은, 인공지능은, 컴퓨터는 그 미묘한 차이를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방사능과 전문의가 진단하는 것보다 더 높은 점수로다가, 그래서 테스트를 했더니 보통 한 30-40%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더 잘 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물론 그런 데이터의 기반은 모든 것이 다 전문의들,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딥러닝이 나오는데, 그 딥러닝의 그 기본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전 세계 컴퓨터를 사용하고 온라인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전부 만들어낸 것을 그 인공지능이라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새로운 것을 뭐 창조해낸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너무 방대해서, 그 양이 너무 방대하고, 또 인간의 그 감각 기관으로서 그 한계치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인공 기계라는 힘을 빌려서 그런 것들을 함께 묶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예를 들면 100년 전에는 의사가 아기도 받고 또 수술도 하고 또 내과에 있어도 되고 외과에 있어도 되고 모든 것을 다 했어야 돼요. 그렇지만은 의학이 발달을 하고 공부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또 자세하게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전문적으로 나눠졌습니다. 이제 외과 의사도 그 수련 기간이 점점 길어져요. 예를 들면 지금도 일반 외과 수련 기간은 4년이지만 거기서 내가 뇌 수술에 더 관심이 있다 그러면 또 그 수련 기간을 맞춰야 한 4년 정도. 그래서 지금은 뇌 수술을 하려면 그 수련의만 한 8년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의사가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현대 의학은 아주 여러 과르다가 나눠졌고, 모든 그 분야에 아주 최고의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그런 전문의를
만들어내는 그런 의료 그 시스템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서로 다른 전문의 간에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아팠을 때 그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 소아과의 경험도 별로 없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그 확신이 가지를 않으니까 함부로 뭘 어떻게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소아과한테 가게 되는 그런 경우. 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 저한테 수술을 하라 그러면 저는 수술을 못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과거에 어떤 꼬마가 그러더라고요. 수술도 못하는 의사가 의사냐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여러 군데서 나오는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공통점이 뭐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가설은 뭐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공지능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인공지능의 그 도움이 현대의학에서는 이제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 인공지능의 그 도움으로 인해서 과거에 한 20년 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진단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 그것이 이제 최신 인공지능의 힘이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또 뉴로 AI 인공지능이고 또 우리 그 의학계에서 그 의학 용어로만 그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뇌 그 회로를 연구를 합니다. 공학도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엔지니어들이 그분들이 그 컴퓨터 엔지니어들이 그 뇌를 연구하는 이유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뇌의 그 회로를 연구를 하면서 신경망을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인공지능의 발전도 되고 그래서 이제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책방에 가지고 뉴로 네트워킹이라는 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것이 의학서적인 줄 알고 봤더니 그것은 컴퓨터 서적이었어요. 전혀 저는 이해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보면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꼭 바이오 쪽에 있는 분만이 아니고 컴퓨터 공학 또 이제 또 그런 것들을 응용을 해서 새로운 또 엔지니어 분야도 생겨났고 이런 식으로 그 뇌와 또 인공지능이 뇌 연구와 합쳐지면서 많은 그 새로운 그 분야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인공지능이 지금은 이렇게 많은 것에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영상이라든지 임상 영상이라든지 약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제 인디비주얼 사람에 맞게끔 다 개별화시키는 거 치료 방법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새로운 약을 조합할 수 있고 또 위험 부담은 어떻게 되고 또 연구 데이터 관리 이런 거를 전부 인공지능이 맡아서 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요거를 한번 보세요. 요 그림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고 하냐면 이게 지금 세포 내 대사 경로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면 서로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동그란 거 보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TCA 사이클, TCA 사이클 했고 산화 과정입니다. 산화 과정이에요. 요 TCA 사이클은 학교에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많이 배웠죠. 그렇지만 이것이 세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대사 경로인데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고 이제 지방산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포도당이 이런 것들이 세포 내에 들어가면 여러 경로를 거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도 만들고 단백질도 만들고 또 지방 축적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포가 잘 조율을 해요. 무조건 다 만들어 싸놓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는 항상 일정하게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세포 내 환경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잘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 저는 뭐 생화학이 전공은 아니지만은 대학교 그 1학년 때 생화학을 공부를 했는데 외워야 될 그 흐름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거를 보세요. 이거를 보고 지금 어떤 새로운 단백질을 세포 내에 들어왔을 때 이 단백질이 이 세포 내 그 대사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지금은 없이는 지금 새로운 연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연구를 하고 또 빨리 시간을 앞당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빨리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보면 이거는 뇌 안에 그 다이어그램을 연결한 겁니다. 뇌 안에 여러 그 영역들이 있죠. 감정을 담당하는 것, 뭐 기억을 담당하는 것, 이성을 담당하는 것, 호르몬을 담당하는 것, 그 여러 기관이 있어요. 뭐 언어를 담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했는데 저도 뇌 공부를 오랫동안 했지만은 이렇게 복잡한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레보도파를 드시잖아요. 그럼 레보도파를 드시면 그 뇌 안에서 그 레보도파 양이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 농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아세틸콜린 쪽으로 또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세로토닌 쪽에도 변화가 있고 또 다른 글루타메인 쪽도 변화가 있고 가바에도 문제가 있고 서로 상호 관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가 어느 특정 신경 전달 물질만 농도를 높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뇌 안에 있는 그 생물학적 항상성이 생리학적 항상성이 깨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율 관계, 이런 항상성을 유지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런 부작용이 나지 않고 어떤 그 단백질을 뇌에 투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는 인공지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공지능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은 그 사람이 그 데이터만 가지고 발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의학계라든지 아니면 전자 공학이라든지 컴퓨터 공학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센서들이 많이 또 개발이 됐습니다. 빛을 이용한 센서, 뭐 스마트폰도 있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진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반도체라든지 또 어떤 테스트 기계 같은 거라든지 어떤 새로운 그 연구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연구를 하는데 새로운 그 기술이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인공지능하고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계략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과거의 그 인공지능은 단순히 그 딥러닝, 그 온라인 상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시켜 가지고 나온 그런 인공지능이었지만 요즘의 그 인공지능은 여러 우리가 이제 그 감각, 오감이라고 하죠. 우리가 감각을 느끼지 않은 아픔, 뭐 촉각 이런 것 듣고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에도 달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인공지능이 직접 그 외부의 그 외부의 영향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결과치를 나타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직접 과거에는 뭐 포유로 동물을 잡아다가 동물 실험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컴퓨터 상으로 그 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좀 코스트도 낮게 돈도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또 빠르고 또 많은 그 실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인공지능을 볼 것 같으면 인공지능은 주로 이제 초창기에는 딥러닝 를 이용해서 하는 걸 인공지능인데 이러한 그 인공지능이 그 뇌 연구의 그 방법론 아주 자체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 한 15년 전하고 지금하고 그 뇌 연구는요. 그 뇌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서부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는 그 뇌를 연구하는 뭐 생물 그 의사라든지 아니면 그 생물학 쪽 뭐 박사라든지 이런 분만이 제한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지금은 그 공학도들도 뇌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뇌 연구가 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된다는 건 어떻게 돼요?
지금 인공지능 연구를 하는데 과거에는 그 프로그램만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 그 의사들이 아는 만큼 그 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또 새로운 그 뉴로 네트워킹을 만들어서 그것을 반도체에 적합을 시켜서 새로운 또 인공지능을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많은 분야에서 뇌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꼭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뇌질환 조기 진단. 과거에 그 우리가 조기 진단을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지금은 단순히 그 MRI를 찍어서 과거에는 예를 들면 뭐 펫스캔은 비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던 것들을 지금은 그냥 단순히 MRI를 통해서 알츠하이머병이라든지 파킨슨병, 뭐 이런 우울증 이런 것들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특히 이런 MRI라든지 펫이라든지 뇌파 이런 반대한 그 이미지를 갖고 그 신호를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고 또 이제 이것이 상용화 단계까지 이르고 지금 상용화되어 또 큰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이것은 이제 앨런 머스크가 그분이 관심을 갖고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나가고 있는 분인데 뉴럴링크예요. 그래서 뇌에다가 어떤 그 센서를 이제 심는 거죠, 이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영상이 그 유튜브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지가 마비가 된 그 젊은 사람한테 그 뉴럴링크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생각을 하면 컴퓨터상의 그 마우스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결국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냐면 어떤 그 로봇 암을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로봇 암이 이제 움직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미래에 어떤 로봇을 만들면 지금은 로봇이 만들면 다 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선으로 연결되고 컴퓨터 안에 선으로 유선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로봇들이 걷고 뭐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공상과학 만화를 보게 되면 특히 일본에서 많이 만들었는데 몸은 로봇이지만 뇌는 사람의 뇌예요. 사이버그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이버그의 그 뉴럴링크를 연결을 해가지고 그 몸을 전부 컨트롤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앨런 머스크가 관심을 많기 때문에 그 이제 이런 그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 기술이 많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뇌 작동의 원리와 역공학. 그래서 아까도 조금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 컴퓨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뇌 연구를 많이 공부를 합니다. 왜? 새로운 그 인공 신경망, 그 사람처럼 사람의 그 뇌 속에 있는 그 신경 그 네트워킹과 비슷한 그런 그 인공지능 그 연결망을 또 연산 그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뇌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 번은 이렇게 그 만났는데 젊은 사람인데 30이 좀 넘었는데 컴퓨터 공학을 하는데 뇌도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테슬라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정말 그 뇌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참 많이 알고 있어요. 물론 젊으니까 뭐 저보다도 똑똑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그 뇌 이미징 기계의 발전. 여기 이제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밑에 사진에다가 다른 매핑 사진을 합친 거예요. 컴퓨터 인공지능이. 이렇게 돼서 새로운 영상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초고자기장. 초고자기장은 뭐냐면 초고자기장 MRI. 우리가 그 과거 지금 요즘 많이 병원에 있는 그런 MRI 기계는 3테라
정도의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MRI예요. 그래서 이제 그 MRI로 찍은 사진은 좀 조잡합니다. 그 질이, 사진의 그 질이. 그래서 그 허리 그 허르니에이션을 룰아웃 하기 위해서 그 MRI를 찍으면은 한 30에서 40%는 미스다이그노시스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 사진이 너무 조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된 그 진단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 자기장을 좀 높여서 찍다 보니까 좀 더 아주 자세한 영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3테라보다 더 높은 7테라, 7테라 MRI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MRI 기계는 커요. 무겁고. 그래서 지난 10년간 그 7테슬라 그 MRI가 그 병원 및 연구 현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3T MRI보다 아주 훨씬 강력한 자석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도 그 회토류를 이용한 그 연구 자석, 과거에는 자석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석이 강하지가 않으니까 전기차를 만들어도 충분한 출력이 나오는 그런 모터를 만들기가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 뭐 드론 같은 것도 과거에는 모터가 컸죠. 우리는 어떤 힘을 내려면 큰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터가 무겁고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기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이용해 갖고 드론을 만드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회토류가 이제 많이 나오고 회토류를 이용한 그런 아주 강력한 그 연구 자석이 만들어지면서 모터가 아주 작지만 강력한 그런 모터가 생기면서 이제 드론도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7T 아주 강력한 초고자기장 MRI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아주 그 미세한 그 뇌 구조, 그 혈관이라든지 신경핵까지 아주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7T MRI를 가지고 파킨슨병의 초기 병변이나 그 미세 뇌졸중 진단에 아주 그 혁신을 가져왔고요. 또 뇌 그 튜머, 브레인 그 튜머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T MRI는 상용화가 됐고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9.4T라든지 11.7테라 이런 T 같은 더 강력한 그런 그 MRI가 나왔죠.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3T하고 7T하고 12T하고 얼만큼 그 해상도가 틀린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Functional Near Infrared, 그래서 이제 기능적 근적외선 스펙트로미터 분광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대하고 그 시끄러운 그 MRI 같은 거는 기계가 얼마나 커요. 엄청 무겁고 크죠. CT 스캔만 해도 굉장히 큰데, 근데 MRI는 더 크고 더 무겁습니다. 또 위험하고. 하지만 이것은 아주 그냥 간단한 기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자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그처럼 모자처럼 이렇게 착용을 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합니다. 다 놀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는 동안에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뇌에서 나오는 그 빛을 흡수를 하고 또 나오는 그 근적외선을 흡수를 해가 그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고 그 기록된 데이터를 컴퓨터에 옮겨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건데, 특히 이제 그 뇌 혈류량을 측정을 해요. 우리 그 그 혈액이 근적외선 흡수를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혈액 순환이 많으면 알만해도 이제 흡수가 많이 되겠고,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재활이라든지 유아의 그 발달 과정이라든지 또 사회성 연구 등에 아주 많이 그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아 발달, 그 어떤 그 아기들이 그 애들이 그 뇌 발달, 이런 거에 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PET 스캔, 그 트레이서 개발이죠.
과거에 쓰는 것들은 뭐 이제 포도당을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이 펫 스캔은 일단 찍는데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도 잘 특별한 경우 아니면 페이를 잘 안 합니다. 한데 이제 그 펫 스캔에 과거에 쓰는 거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어떤 그 특정 분자 예를 들면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 같은 거는 이제 아밀로이드가 있잖아요. 베타 아밀로이드, 그다음에 타우 물질 같은 게 있는데 그런 특정 분자에만 결합하는 그런 새로운 그 방사선 추적자를 개발을 하고 발견하게 됐어요.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그 기초과학의 연구가 많이 생기면서 우리가 그 뇌 연구에 아주 활기를 띠게 됐고 또 임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 그 병의 원인 물질인 그 타우 물질이라든지 베타 아밀로이드가 이제 그 트레이서가 가서 직접 붙으니까 이 트레이스를 주입을 시킨 다음에 펫 스캔을 하면 뇌 안에서 얼만큼 이 단백질이 축적이 됐나, 응집되고 축적이 됐나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굉장히 큰 획기적인 그 발견 중에 하나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0 MRI예요. 그래서 기존 MRI보다 제가 보니 한 2배 정도 그 핵심 코어가 크고 무겁죠. 얼마나 큽니까? 사람이 이렇게 적은데 그래서 큰 크레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병원 안쪽으로 이제 설치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설치하고 나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기 이렇게 누워 있고 이 안으로 들어가죠. 아주 그 초고강도 자기장을 발휘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7T인데 지금은 12T까지 나왔다 그러니까 뭐 그 힘이 얼마나 센지를 저는 상상할 수가 없겠습니다. 과거에도 그 3T 가지고도 안에서 청소하던 청소부가 그 MRI 기계 안에 쇠 의자를 갖고 들어갔다 그게 날아가 가지고 쳐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7T 같은 경우에는 더 쓰겠죠. 그러면 뭐 12T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세부치를 저 안에 갖고 들어갔다 그러면 정말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7T로 촬영한 이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 조직이죠.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흑질이 있어요. 서프트 나이가라 흑질인데 정상에서 이렇게 까맣죠. 그렇지만 이제 파킨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줄어들었어요, 많이. 그래서 아직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요거를 보고 이 사람은 파킨슨병을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CDNF 같은 그런 약이 이제 임상이 다 끝나고 상용화가 된다면 이분은 이제 CDNF 이것을 복용을 하면 그 약 이제 그 분자가 HER096인데 HER096 나중에 이제 뭐 약 이름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HER096을 복용을 하면 이런 그 도파민 세포가 줄어드는 그 진행 과정이 아주 천천히 진행이 되도록 예방할 수 있는 그렇게 치료할 수 있는 그래서 증상이 나오지도 않고 파킨슨병은 있지만은 그 증상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과거 지금 많이 쓰고 있는 3T MRI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튜머가 생기면 그 뇌암이 생기면 이제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중풍 같은 거가 생기면 또 혈액이 어떻게 터졌다든지 물이 얼만큼 고였다든지 그런 걸 알 수 있지만 지금 이거는 7T입니다. 7T, 3T하고 7T하고 비교를 하면 어때요? 아주 선명하죠. 많이 선명합니다. 선명한데 11.7 거의 12죠. 이것을 보세요. 이것이 2배고 또 이것에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정말 엑스레이 사진처럼 선명해요. 아주 선명하죠. 그래서 뇌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좋은 그
것이 좋은 아주 포지티브한 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히 병의 진단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영상 기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앞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더 힘을 가지시고 운동 열심히 하고 기다리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기능 Near Infrared Spectrometer인데 스펙트로스코피라고 그러는데 이 기계를 요게 보면은 이제 그 Near 근적외선이죠. 우리가 그 적외선 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빨간색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다 아시죠? 뭐 물리치료실에 가면 그 빨간 등. 그 적외선은 적외선이라고 그래요. 근적외선이라고 안 합니다. 그 적외선은 640 정도 나노미터인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가시광이요. 빨갛게. 그렇지만은 그 Near Infrared 같은 거는 주파수가 한 800 나노미터 해서 한 1000 나노미터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보여요. 아주 좋은 예로다가 밤에 이렇게 이제 서베일런스 카메라가 있어요. 그 밖에 그 이제 그 비디오 카메라, 감시용 카메라가 이제 다 붙어 있죠. 밖에 이렇게 보면 그 빛이 나가는데 거기서 인프라레드가 나와요. 니얼 인프라레드가.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안 보이지만 그것을 모니터 화면에서 보면 껌껌한데 거기가 환하게 나오죠. 그 리얼 인프라레드가 나와서 이렇게 환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왜 리얼 인프라레드를 쓰냐고 하면 810 나노미터가 우리 여기가 이제 옐로우 선이 뭐냐면 두개골 뼈인데 이 두개골을 뚫고 들어가고 한 4cm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수분에 이제 뇌 안에는 수분이 많죠. 그래서 이 수분에 잘 흡수가 되지가 않습니다. 810 나노미터는. 그래서 4cm 정도까지 들어가요. 4cm까지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 그 뇌 안에 그 피질, 콜티카 에리아는 거의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근적외선 치료에 대한 영상도 올렸는데 그거를 한번 보시고 근적외선 치료가 요즘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근적외선이 뇌 안으로 침투가 되니까 이러한 기계가 나온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미국 정부에서도 그 빛을 이용한 그 뇌 치료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적외선을 가지고 그 파킨슨병이라든지 알츠하이머 이런 치료를 한다 이런 것을 들으신 분들이 그렇게 관심 깊게 보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관심 깊게 찾아서 한번 그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리얼 인프라레드가 근적외선 투사를 하고 그러면 혈관에서 얼만큼 흡수가 되나 그래서 그 나오는 것을 측정을 해서 여기 디텍터인데 측정을 해서 이것을 그 기계로 레코딩하는 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 두뇌 개발 과정을 연구를 하는데 이렇게 모자에 쓰고 그 레코딩 기계는 허리에 이렇게 차고 그리고 하루 뭐 자기 마음대로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모아서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 혈류량을 알 수가 있고 또 두뇌가 어떻게 발달이 되는지 그런 연구를 알 수 있고 또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펫 스캔 특정 단백질에서 붙는 트레이서들이 많이 개발이 됐다고 그랬죠. 그것 중에서 우리 퇴행성 뇌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이 알츠하이머 병 안에 아미로이드가 얼만큼 축적이 되나를 알 수 있는 것을 펫 스캔을 통해서 그 트레이스를 주입하고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은 이러한 그 아주 고무적인 획기적인 그 결과 또 성공적인 결과를 통해서 파킨슨병을 연구하시는 분들 쪽에 연구자들도 굉장히 용기를 얻고 또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빨간 부분이 그 아미로이드 축적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뇌 전반적으로 아미로이드가 많이 축적이 됐고 이 환자분은 아직까지는 그 치매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알츠하이머 병이 걸려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 치료를 받고 이 안에다가 그 직접 치료제를 주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 주입을 하고 나중에 5개월 후에 보니까 이렇게 파란 부분이 있죠. 이렇게 파랗게 된 부분, 여기 보면 빨갛죠. 빨간데 여기 파랗게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 안에다 항체를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뇌에다 어떤 유전자 조각을 넣는다든지 어떤 단백질을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치료가 되는구나 하는 걸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퇴행성 뇌질환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큰 자극이 되었죠. 그래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획기적인 정말 그 알츠하이머를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데 초기 진단을 하고 또 초기의 진단, 아주 치매까지 가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하는 그런 굉장한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그 트레이서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뇌의 그 펫 영상과 인공지능을 합쳐주니까 어떤 것들이 나오냐 하면 이런 그 과거 제가 그랬죠. 병원이라든지 대학 연구단체 아니면 사회 기반 그 뇌를 연구하는 단체들에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연구할 때 아니면 환자를 찍은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그래서 그것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영상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그런 것들이 있으면 뉴로필의 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도움을 통해서 또 뇌를 많이 알게 됐는데 또 기계적으로 다 엔지니어 쪽으로 또 좋은 MRI, 아주 그 발전된 MRI 또 기계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자세한 영상을 인공지능이 접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렇게 접해서 합쳐 보니까 3차원적인 입체적인 것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또 뇌의 어떤 그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다 나와서 컴퓨터 안에서 슈퍼컴퓨터 안에서 이제 뇌를 시뮬레이션 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는 사람의 뇌를 열고 어떤 실험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새로운 치료법도 개발을 하고 또 새로운 진단법도 알 수 있고 또 새로운 어떤 병도 판단할 수 있고 이것은 40년 전에 심지어 30년 전에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만약에 파킨슨병을 걸렸다 그러면 참 불행한 거죠. 지금은 그 당시 그 환자분들과 비교를 할 것 같으면 지금은 희망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10년 안에 무엇이 나올지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하고 저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 뇌 매핑이에요. 뇌 매핑인데 제가 여기서 보여주는 그래서 뇌 매핑, 맵 지도죠. 그 브레인 매핑인데 그 말만 따라 그냥 뇌 지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 특히 뇌 지도 중에서 과거에는 어떤 영역, 뭐 전두엽, 후두엽, 축두엽 뭐 이런 식으로 영역을 공부를 했다 그러면 지금은 세포 단위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이러한 세포 단위까지 내려가니까 이러한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떻게 연결이 된다, 어떻게 연결이 되나 그 선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기계, 어떤 엔지니어가 기계를 고치려고 열었어요. 뚜껑을 열었는데 안에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있죠. 그 부품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면 그 기계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랬어요. 분명히 여러 영역들, 여러 부분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연결된 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일단 그 기계도 없었고 장치도 없었고 그 과학기술이 발달이 안 됐던 거죠. 거기다 또 인공지능이 없으니까 설마 그 어떻게 해서 뭐 새로운 것을 찍었다고 한들 그것을 서로 조합해서 그 어떤 새로운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런 큰 힘이 되는 슈퍼 인공지능도 없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다 모든 것이 여건이 다 갖춰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결과물들은 정말 빠르게 나와요. 어떤 걸 제가 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빠른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지
저도 이렇게 보면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그것을 보는 정도예요. 과거에는 뭐 연구 논문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쭉 공부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좋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잃지 마시고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그러니까 1기하고 2기에서 굉장히 머무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식이요법도 잘 하시고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훨씬 오래 삽니다. 그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하나는 이제 희망이 없는 쥐하고 어떤 쥐는 희망이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서 실험을 했는데 어떤 희망이 없는 쥐는 물속에서 헤엄치는데 예를 들면 뭐 1시간도 못 살았지만 희망이 있는 쥐는 50시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주어지는 우리 인간한테 주어지는 그 뇌의 우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힘은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우리 몸속에 그런 초인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완치가 되는 치료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뇌 매핑 새로운 용어가 생겨났어요. 커넥토믹스라고 하는 새로운 말입니다. 이러한 연구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초파리 매핑을 끝냈어요. 대단한 거죠. 작년에 2024년에 초파리 뇌 연구를 해가지고 이 안에 신경 세포가 14만 개 완전하게 연결된 거를 이제 끝냈고, 그래서 초파리 행동, 감각기관이라든지 운동기관, 아니면 장, 이런 것들이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뇌가 움직이는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기초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해가 돼야 또 이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사람의 뇌를 더 많이 연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초파리 뇌지만 이것이 결국은 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획기적인 결과물입니다. 첫째, 이제 인간 커넥텀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HCP인데 이것은 이제 2010년대 초중반에 걸쳐 이제 건강한 성인의 뇌의 배선도, 뇌 안에 각 신경, 어떤 부부 앞에 이제 보면 전두엽이 있고 축두엽이 있고 두 정부가 뒤에 다 있으면 그런 영역에 어떤 식으로 엑손이 연결되어 있나 배선도를 공부한 겁니다. 2010년부터. 그래서 건강한 성인의 뇌의 배선도를 완성을 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이 뒤에 가면 완성한 사진을 보여주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고.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 가서 다운을 해서 보시면 아주 크게 확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고, 이러한 와이어링 다이그램의 완성을 통해서요, 딥 브레인 스티뮬레이션, 뇌 안에다 자극을 심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잘못 받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주 정확하게 이러한 뇌 매핑 때문에 도움을 받게 됐고, 아주 이런 사진이 아주 고해상도로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단위 뇌 지도, 셀 아틀라스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지금 저희가 과거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는 영역을 공부했죠. 뇌 안에서 어떤 특정 영역을 공부했습니다. 지금은 세포 단위로 내려가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겠죠. 저는 쉽게 했습니다. 영역을 따로 크게 묶어서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의 학생들이 더 힘들어요. 공부하는 것들이 더 많아졌으니까. 과거에는 점점 엉터리였어요. 뇌를 공부한다는 게. 그래서 영역이 아닌 세포 단위로 내려갔습니다. 세포 단위 뇌지도, 셀 애틀라스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단일 세포 분석 기술 아주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뇌를 구성하는 안에 신경세포가 종류가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뇌세포의 종류, 신경세포, 교세포, 성상세포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는 거, 뭐 신경세포들은 우리 신경을 신경의 흐름을 관리를 하고, 뭐 성상세포나 교세포는 그런 뉴런, 신경세포를 잡아주고 또 먹여주고 이런 거
아주 간단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신경세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신경 그 세포들이 그 서브타입이 한 300개 정도에서 400개 정도가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연구 결과 지금은 뭐 1000개 이상이 넘는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런하고 또 특히 이제 교세포의 그 기능에 대해서 생리학적 기능에 대해서 새로운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 IQ, 그 머리가 좋고 나쁘가 신경세포가 얼마큼 많고 어떻게 활동하고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이 이제 교세포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3차원 지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사진이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처음에 보였죠. 초파리 그 뇌 커넥터물 완성. 작년에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14만 개의 뉴런을 모든 연결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대단한 연구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고가 그 뇌에서 어떤 그 배선을 타고 어떤 신경망을 타고 생각이 형성이 되는지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초석 기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휴먼 커넥톰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핑이죠. 이게 제가 지금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이 파일을 다운해서 확대를 하면 아주 크게 확대할 수 있어요. 아름답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매핑을 분야대로 다 보여주고 또 이것을 인공지능하고 합쳐져서 나온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이 너무 멋있기 때문에 크게 확대를 해서 프린트를 해서 벽에 붙여놨는데 그래도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아예 크게 포스터용으로 나온 걸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벽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마다 정말 감개무량을 해요. 그래서 이제 휴먼 그 안에 그 뇌 브레인 매핑이 이만큼 발전을 했다. 뭐 한 15년 전에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브레인 매핑을 가지고 또 인공지능을 합치고 또 뇌의 그 CT 스캔 영상이라든지 MRI 영상이라든지 모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인공지능에 때려 넣어서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해서 새로운 아주 진보된 그 뇌의 그 매핑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벌써 불과 2, 3년 전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뇌 매핑, 뇌는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고 또 특정 어느 분야, 과거에는 이렇게 크게 묶어놨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다 다른 거예요. 더 세분화되고 더 자세하게 뇌를 알게 됐죠. 이렇게 뇌를 많이 알면 알수록 그 퇴행성 뇌질환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은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것이 없었어요. 최근에 나온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하나 제 집 방에다 붙여놓은 그 포스터 그 크기인데 이게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끝 부분은 엑손이죠, 엑손. 우리가 신경을 보면 들어오는 신호를 받는 덴드라이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신경 몸체, 그 몸체에서 신경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만들어진 신경 전달 물질이 엑손을 타고 내려가서 그 끝 엑손 말단 부분, 시냅스 부분에서 다음 시냅스 쪽으로 이제 분비가 돼요. 그래서 신호가 전달이 되고 연산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고를 하는 건데 이게 그래서 이 겉 부분에 무엇이냐면 신경세포들이 다 줄비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들이 밖에 이렇게 쭉 있는 거고 그 컴퓨터들을 전선으로 다 연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연결을 해갖고 이게 변형계 시상 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시상 쪽으로 내려서 중뇌를 거쳐서 브레인 스템을 거쳐서 척추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 뒤에는 그 작은 뇌, 소뇌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뇌가 얼마나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사람이 우리 두뇌를 가지고 이해를 한다는 것은 이제는 한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없이는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앞으로는 더 많은 것을 이러한 기초 그 결과물들, 뇌에 대한 기초 연구 결과물들을 가지고 더 많은 새로운 것들을 찾아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면 그 선들이 이렇게 보면 그 우리가 컴퓨터가 있으면 말입니다. 그 네트워킹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밖에서 이제 인터넷 선이 들어오면 모뎀을 통과하고 집안에 컴퓨터들이 많으면 그 과거에는 무선 말고 유선 랜 네트워킹 방식으로 그러면 허브라는 걸 써요. 그 허브라는 걸 쓰면 그 입력이 되는 랜 모뎀에서 나온 선이 들어가서 그 허브에서 여러 컴퓨터들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시상이 있는 데서 하나의 그 릴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허브도 하나의 릴레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서 여러 방면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이제 중풍이 생겼어요. 중풍이. 그래서 중풍이 생겨갖고, 요 부분만, 스트로크가 생겨갖고, 요 부분만 혈액이 쌓이면 괜찮은데, 그것이 쌓여갖고 이 부분을 크게 누르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거죠. 근데 외상, 예를 들면 중풍보다도 화살이 날라와서 머리에 꽂혔습니다. 머리에 꽂혔는데 이 부분만 손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크게 어떤 뭐 생활을 하는데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 부분만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이 한 그 운동신경을 담당하는 그 쪽인데 그렇게 되면 큰 어떤 그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화살이 날라와서 깊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깊게 들어가 가지고 이 중간까지 시상 있는 쪽까지 날라와서 파괴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뒤로 가는 그 전선 그 컴퓨터는 다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신경세포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는데 큰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퇴행성 뇌질환들은 대부분 이 신경망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신경망에서. 그래서 이 신경망을 가지고 이거를 연구한 신경망을 연구한 회사가 병원에 이것을 데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deep brain stimulation, 그 심 박을 때 그 심부 자극술, 뇌 심부 자극술을 할 때 이제 그 심을 박습니다. 그 박을 때 이런 것들을 보고 여기다 다른 그 브레인 영상 이미지를 합쳐가지고 어디쯤에 이 브레인 스티뮬레이션을 해야 되는가 어떤 그 병변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브레인 매핑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번 하고 제대로 안 되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비싸게 이제 힘든 수술을 하고 지금은 뭐 그 예를 들면 이 정도예요. 예를 들면 파킨슨병에다가 심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아주 인접한 부분 2mm, 3mm 부근에 또 우리가 틱 환자들 토레 신드롬이라 하죠. 그 토레 신드롬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심을 박는데 한 2, 3mm 차이가 나요. 그렇게. 이런 어떤 그 컴퓨터 그 브레인 매핑이 도움을 받지 않고는 시술을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발전이 있었다. 이제 이거는 그래서 아까는 어떤 영역에서부터 더 내려왔고 세포 단위까지 내려갔다 하죠. 그래서 세포 단위까지 내려갔어요. 이 안에를 확대해서 보면은 신경세포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 매핑을 한 거가 여기 전선이 많이 있죠. 그래서 브레인 매핑을 한 것을 가지고 멀지 융합을 시켜버렸어요. 인공지능이. 그러면서 3차원적으로 다 우리 뇌를 보게 됐습니다. 이거는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이렇게 상용화돼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뇌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사진을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많은 발전이 왔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고 최첨단 그 의학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희망을 가지셔도 돼요. 다섯 번째는 이제 뇌 분자 연구 혁신, 이제 도구들이죠. 그래서 이제 뇌를 보고 또 지도화하는 그 매핑하는 것을 이제 넘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기반이 되어 있으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직접 뇌를 한번 조작해 보자 하는 그런 용기들이 생겨서 새로운 그 도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수술 도구도 생겼고 또 뇌를 수술할 때 쓰는 것들, 아니면 그 신경 세포를 연구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들, 아니면 그 염기 서열 분석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옵토제네틱스라고 해갖고 과학 유전화, 아주 흥미로운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 우리가 그 임상 병원에서 쓰는 건 아니고 연구실에서 그 신경세포를 연구하시는 연구자분들, 박사분들이 많이 이것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기술이 뇌과학연구실에 아주 표준 그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뇌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냐면 어떤 색깔이 있어요. 뇌 특정 뇌세포에 유전자를 조작을 한 다음에 어떤 특정 색깔의 빛을 쏘였을 때 그 뉴런이 신경세포가 활성이 되고 비활성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 신경세포를 껐다가 끄는 이런 걸 할 수가 있었어요. 할 수가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고 있고요. 아주 저거는 지금 표준 기술은 뭐예요? 다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또 특정 행동이라든지, 특정 행동은 뭐예요? 어떤 기억이라든지 공포, 식욕 이런 것들을 어떤 신경회로가 담당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어떤 신경회로가 어떤 어디를 통해서 무엇 때문에 브레인 매핑의 발전 때문에 또 함께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조작된 단백질을 유전자를 삽입한다 그러는데 이런 그 유전자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길게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잘라가지고 그 자른 부분을 안에 들여보내서 다시 만들어낼 수 있게끔 합성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가위에 한마디로 딱 이렇게 그 긴 줄 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만 싹 잘라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기술 때문에 또 유전자를 삽입할 수 있고 이 기술 때문에 광 유전작을 쓸 수 있는 그런 신경세포를 만들 수 있었고 또 브레인 매핑의 그 도움 때문에 어떤 회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다 서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하나하나 기술이 개발되면서 지금은 너무 많은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뇌 치료제라든지 퇴행성 뇌 치료제라든지 어떤 새로운 그 연구 개발이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50년 전에 태어나시고 그 진단을 받고 50년 전에 진단을 받고 지금은 다들 사망하셨겠지만 참 힘든 때 이제 병이 걸리신 거죠. 지금은 달라요. 시대가 다르니까 그렇게 너무 우울하실 필요가 없어요. 희망을 가지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시면 새로운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일 세포 염기서열 분석. 그래서 이제 뇌 조직, 뇌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그 뇌 조직 속에는 수만 개의 그 개별 세포로 분리한데 그 뇌 조직, 그리고 뇌 조직을 조금 떼어내서 그거를 수만 개의 그 개별 세포로 분리를 해요. 그 다음에 그 각 세포가 어떤 유전자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 RNA를 모두 읽어내는 기술입니다. 대단한 기술이죠.
그래서 이런 기술도 다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범인을 잡는데, 형사범을 잡는데 DNA 분석법을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DNA 분석법은 한 20년 전부터 발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발달을 했고, 거기에서 응용이 돼서 나와서 뉴런뿐만이 아니고 다른 세포도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염기 서열 분석은 아주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또 이것만 전문적으로 유전학 쪽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저 이해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새로운 것들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그 결과물들이 뇌의 그 신경세포에는 아주 많은 종류의 신경세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세분화된, 그 뇌에는 굉장히 세분화됐다, 이런 것을 이해하게 됐죠. 이것이 이제 옵토제네틱이에요. 그래서 이제 빛을 연구. 요거를 보면 우리가 신경세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딥 브레인 스티뮬레이션 하면 그 전극을 꼽습니다. 그렇게 전극을 흘려내면 그냥 신경세포가 다 이렇게 신호가 차단이 돼버려요. 무작위로 차단. 비선택적 차단이 돼버립니다. 그냥 그 전류가 흐르는 광범위하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어떤 회로를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온오프를 시킬 수 못하니까. 그래서 유전자 조작을 해갖고 새로운 그 신경세포를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낸 다음에 파란색의 그 빛을 쬐어줬더니 활성이 되는 거예요. 요 신경세포가. 그 다음에 노란색을 쬐어줬더니 이제 또 억제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조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공부하고 제가 그랬죠. 그 뇌 신경세포들을 컴퓨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연구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반도체 칩이 그 원리가 1010 뭐 온오프 그거 아닙니까? 또 우리도 그 사람들이 연구한 걸 결과를 보고 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 전혀 다른 분야지만 하나는 살아있는 뇌 회로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는 사람은 그 비생물학적 비유기적인 그런 그 회로망을 연구하시는 분인데 더 연구하는 것은 다 공통적인 겁니다. 그래서 과거 그 반도체의 그 컴퓨터 인공 회로망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과거에도 온오프가 되는 걸 다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뇌를 연구하는 건 최근에 들어서 지난 10년 안에 이런 기술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사람의 뇌를 연구하는 것도 반도체 그 인공지능 회로를 연구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파란 그 빛은 세포막에 있는 그 이온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 이온 채널, 파란색은 그 소듐하고 칼슘, 이제 요 채널의 연결이 많고 그 영향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노란빛은 클로라이드, 염소 쪽의 채널에 이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 기술 개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된 결과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유전자 과입니다. 이렇게 이제 분자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여기 이제 DNA가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이제 또 DNA 집어넣고 합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벌써 이것을 새로 안 사람들이 노벨상을 탔습니다. 노벨상을 타가지고 그 2012년에 개발이 됐죠. 좀 10년 넘게끔. 그래서 이제 2020년에 한 8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노벨상을 탔어요. 그래서 이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헌팅턴 병을 또 환자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헌팅턴 병은 우리가 그 무도병이라고 해요. 한국말로. 그래서 이제 헌팅턴 코리아라 그러는데 우리가 알고는 코리아가 아니고 코리아, C를 씁니다. CO. 가 있는데 그 근육이 자기 맘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팔다리가 막 이것저것 움직이다 보니까 꼭 춤을 추는 사람 같다. 그래서 무도병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헌팅턴 디지즈는 유전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특정 유전자가 결함이 생기면 헌팅턴 병이 생겨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제거하는 그런 DNA 코드, 유전자 코드를 잘라서 또 유전자를 집어넣었어요. 세포 안에, 그 환자의 그 세포 안에 무엇을 이용해서 했냐면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2년 후에 보니까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75%의 그 병이 그 진행을 늦추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싱글셀 RNA 시퀀스. 그래서 염기 서열 분석법이죠. 그래서 염기 서열 분석은 아주 오래됐어요. 염기 서열 분석에 대한, 제가 얘기하는 건 뇌세포 말고 일반 그 DNA 염기 서열 그 분석법은 아주 오래된, 그런 오래됐다고 한 2, 30년 그런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신경세포에도 이렇게 많은 신경세포가 있구나. 그래서 새로운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우리 뇌를 세분화할 수 있게 되었죠. 과거에는 어떤 특정 영역에서, 그러다가 어떤 특정 부분, 지금은 이제 신경세포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 똑같은 도파민 세포인 줄 알았는데 조금씩 다 틀리네.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생리학적 기능도 틀려지고, 그래서 이런 기술도 이제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지난 한 5년간은 인공지능 때문에 정말 전 세계가 다 떠들썩했죠. 그리고 최신 한 2, 3년간은 그 인공지능이 그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초창기에 나온 인공지능은 제가 실망을 많이 했어요. 한번 저도 썼는데 뭐 이게 인공지능인가 했는데, 지금 나오는 그 제미나,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가 한 2.5 정도, 프로 2.5 정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게임을 합니다. 인공지능하고. 어떤 때는 사람하고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끝말잇기 같은 거 한번 해보세요. 참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서재에서 앉아서 뭐 공부를 하다가 심심하면 뭐 끝말잇기 아니면 쓸데없는 것도 질문들을 합니다. 아주 재밌어요. 친구가 됐죠. 그럼 앞으로 2, 3년 후에는 얼마나 더 좋은, 나은 것들이 나올까요? 좀 흥분이 되기도 하고요. 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을 가지고 단백질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이름이 이제 주로 구글에서 만든 알파폴드라고 합니다. 알파폴드. 단백질 연구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유기화학 공부할 때도 그 새로운 성분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성분 분석을 하는데, 그걸 이제 그 MRI 스캐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갖고 대충 분자량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보고 스펙트럼을 보고 대충 때려잡습니다. 그러다가 단백질을 얼려가지고 엑스레이 빔을 투과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굴절된 영상을 가지고 단백질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우리 그 과학자들이 또 유기화학을 연구하시는 그 분자를 연구하는 분들이 한 2, 30년 동안 밝혀낸 것이 한 20만 개인가 단백질 구조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 알파폴드 인공지능 3가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한계치를 한 며칠 만에 다 발견을 했어요. 한 2억 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수십 년간 한 게 20만 정도인데 알파폴드는 2억 개를 불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것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말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이 앞으로 뭐 새로운 잡을 다 가져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은 받아야 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치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건 인공지능이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 단백질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리 기능은 단백질을 빼고는 이야기가 될 수가 없어요. 생명 유지에서. 그래서 우리 몸속에 뭐 50만 개의 뭐 단백질이 있다, 뭐 몇십만 개의 단백질이 있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정답을.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백질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 일부분 중에서도 또 다 그 기능을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약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우리 또 세포의 그 생리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백질 연구를 하는데 인공지능, 특히 알파폴드 3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인공지능, 단백질 연구 인공지능이 하면 미국에서 주로 전 세계적으로 이끌어가는, 중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이제 거기서 언젠가 기술을 훔쳐가겠죠. 늘 훔쳐가는 놈들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알파폴드가 리드를 하고 있어요. 이 분야에서. 그래서 이제 단백질의 구조 그 예측 정확도가 거의 뭐 97%, 98%까지 올라갔다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죠. 그래서 단백질이 나오면 알파폴드, 베타폴드 이렇게 단백질이 꺾여요. 서로 꺾이고 하는데 그 아미노산이 이제 20개의 아미노산을 보면은요. 아미노산이 극성이 있는 것도 있고 비극성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수용성이 있고 비수용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합이 될 때는 서로 극성 같은 극성이 있기는 밀어내고 끌리고 또 주변에 물이 있고 하면 물은 또 싫어하고 물을 좋아하는 거는 바깥으로 나가고 물이 싫어하는 거 안쪽으로 들어오고 이래서 그 아미노산이 쭉 연결이 된 게 이렇게 3차원적으로 꼬입니다. 꼬이고 접히고 트위스트 되고 말리고 꼬이고 해서 새로운 그 단백질이 3차원적인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노산 30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의 수가 거의 뭐 무제한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또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역할을 해요. 그 단백질이. 그래서 단백질 연구는 정말 아주 어려운 그 연구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알파폴드가 이제 리드를 하고 또 아미노산 서열을 이제 1차 정보를 입력하고 그것을 또 딥러닝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가장 안전한 3차원 구조를 예측해냅니다. 아미노산 서열은 20개의 아미노산 서열을 쭉 집어넣어요. 1차 정보를 집어넣으면 그 인공지능이 자기가 배운 딥러닝을 통해서 배운 그 기억을 그 기초를 가지고 이 아미노산 펩타이드로 쭉 연결이 됐어요. 어떻게 가장 안정적인 구조로 모양이 되겠다 하는 것을 예측해내는 거예요. 그게 또 물속에 있을 때하고 기름 속에 있을 때가 틀리죠. 물속에 있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물을 좋아하는 것들은 바깥으로 가고 또 물을 싫어하는 것은 안쪽으로 모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세포막을 보면 물을 좋아하는 것은 바깥에, 그래서 또 물을 싫어하는 기름하고 좋아하는 것은 세포 안쪽, 이중막이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알파폴드 데이터베이스인데 2억 개 이상의 거의 그 모든 알려진 단백질 구조의 그 데이터베이스가 완성이 되고 이것을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단백질 구조는 이렇게 다운해봐야 단백질 큰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분자 생략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로지스타 폴드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그 안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에 데이비드 베이커 연구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개발한 건데 그러면 중복이 되지 않게 좀 특성을 갖게 하자.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을 하냐면 단백질과 단백질이 서로 복합이 될 때 여러 단백질이 결합을 할 때 어떤 구조로 결합이 되는가 그것을 예측하는 데 특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폴드는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로 연결되고 쭉 연결이 되면 이것이 어떤 안정적인 모양, 3차원적인 모양이 나오는가를 예측해내는 거고 로지스타 폴드에 있는 것은 그러한
그 단백질들이 2개, 3개 모였을 때 어떤 형태로 모양이 되는가 그것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입니다. 그 외에 메타에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말 혁신이에요. 의학계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간 인류의 큰 어떤 발전이라고 할 수 있나? 그런 그 단백질, 인공 단백질 알파폴드 3는 알파폴드 그 이 프로그램은 그 정도로 다 정말 중요하고 우리 인류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로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오리지널 그 원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폴드 2하고 알파폴드 3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누가 더 잘하나.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꼬이는 이렇게 이제 꼬이는 그 순서가 있는데 여기 시퀀스 번호를 매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알파폴드 2 같은 경우 보면은 6, 5, 4, 1이는데 얘는 6, 5, 1, 4.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모양이 비슷하죠. 모양이 비슷하지만 안에서 보면은 그것이 좀 틀려요. 그 서열이. 그렇지만 이제 알파폴드 3에 들어가면요. 그 서열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모양도 비슷하고 서열도 다 맞고 그래서 뭐 98% 정도 거의 이제 100점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한 뭐 80점 정도, 85점 정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알파폴드 2하고 또 알파폴드 3하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아미노산을 이렇게 쭉 놨을 때 이것이 안정된 모양으로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이 3차원적인 모양이 형성이 된 거고 그것을 알파폴드 3가 예측을 해낸 겁니다. 근데 거의 맞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상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학 치료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 저런 게 특히 이제 뇌 부분에서 알파폴드 오케이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그러면 뇌 치료에는 어떤 것이 좀 혜택을 받고 있나? 그것은 설계된 단백질을 이용해서 그 알파폴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단백질을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헌팅턴 그 병 치료도 이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 개발의 속도를 아주 혁신적으로 단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난치병이라든지 유전 질환의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있고 또 치료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한번 볼까요? 아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유전자를 조합을 해서 그 주사기를 가지고 뇌에다가 인젝션 주입을 합니다. 우리가 그 주사기를 가지고 각 세포마다 신경세포에다 주입을 할 수는 없어요.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주입시키는 것이 어느 게 바이러스를 이용을 합니다. 뇌 치료에 바이러스 많이 이용을 해요. 예를 들면 악성 뇌종양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소아마비 바이러스, 폴리오 바이러스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폴리오 바이러스를 직접 악성 뇌종양에 주입을 해가지고 뇌종양을 죽여버리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안에 바이러스 안에 우리가 만든 그 진을 집어넣죠. 유전자 쪼가리를.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벡터라고 하는데 이것이 세포에 가서 붙으면 버딩 인은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핵문이죠. 그 안으로 들어가고 유전자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유전자가 이것을 복제해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이런 분야, 이런 것들도 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런 기술이 발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파킨슨 병화가 직접적인 거. 지난번에 제가 그 GDNF, CDNF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이 화면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CDNF는 분자량이 굉장히 큰 단백질이에요. 크죠. 그래서 이것은
브레인 뇌혈관 그 혈관을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통과를 못하니까 이것은 직접적으로 다 뇌 안에 삽입을 시켜요. 그 인젝션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뇌 수술이잖아요. 뇌에다 이제 구멍을 뚫고 하는 거니까. 그러고 이제 얼마큼 확산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잘 모르고 분자량이 크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제 일단 그거보다도 코스트가 높죠. 저렇게 되면 수술을 해야 되니까 외과 의사분 뇌 수술한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시간당 페이를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인데 보통 우리 환자분들이 그 접근하기는 힘든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분자가 크지만 그 분자 덩어리가 다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그 특정 부위와 합쳐지면서 어떤 새로운 결과물을 얻어내는 건데 그것을 알아냈어요. 당연히 인공지능을 썼겠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HER096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덩어리가 작아졌죠.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이제 단백질 덩어리가 큰데 그래서 이 작아진 덩어리는 그 뇌 혈관에서 통과를 해요. 그래서 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저는 여기에 아주 많은 그 희망을 걸고 있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요거가 AMT 130에서 이제 요 환자분이 그 헌팅턴 병을 앓고 계신 분인데 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팅턴 요거는 정상인 그 뇌를 잘랐을 때 후전돼 이렇게 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헌팅턴 병을 앓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안에 그 커졌죠. 뇌가 수축을 하니까 쪼그라드니까 이런 부분이 벤트리칼인데 커졌어요. 여기 뇌 척수액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쪼그라드니까 이렇게 커진 거죠. 정상인은 한 이렇게 요만한데 이건 크죠. 그래서 다 쪼그라들고 그래서 이제 운동신경이라든지 인지 능력 이런 것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벡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안에 집어넣고 그 나쁜 유전자 치료제를 주입하게 되고 그 나쁜 그 헌팅턴 병을 일으키는 그것을 제거하게끔 그 신경세포 안에서 이런 치료제를 주입을 했고 2년간의 관찰을 했더니 한 75%의 병의 진행을 이제 완화시켰다고 합니다. 아주 고무적인 거죠. 획기적인 거고 이러한 일이 이제 곧 그 파킨슨 병에도 앓고 있는 분에도 이러한 결과가 생길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GDNF하고 CDNF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사진이 없어서 뭐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그럼 우리가 그 GDNF하고 CDNF를 뇌 안에 주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입을 했는데 그 주입을 하면은 그럼 얼만큼 뇌 안에서 이게 퍼지는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 못했는데 GDNF를 놓으니까 이렇게 퍼져요. 눈으로 이제 처음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동과 확산, 그래서 이런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CDNF는 더 많이 퍼집니다. 그래서 여기다 주입했는데 거의 반쪽에 다 이렇게 퍼졌죠. 그래서 GDNF보다 CDNF가 더 잘 퍼집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퍼지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것을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 더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눈으로 보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래갖고 한번 보니까 모든 게 이제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신을 갖고 더 빨리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연구가 마치고 새로운 이제 약이 나오고 그것이 잘 팔리고 하면 또 연구한 사람들은 그에 따른 보수가 이제 나가고 하는 거니까 환자분들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그 뇌 연구하고는 좀 그 관계가 없는 건데 없다기보다는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든 이제 새로운 것이 개발됐는데 올해 그 노벨 생리학상을 탄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그 과학자도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도 노벨상 2개 있지 않습니까? 평화상하고 문학상.
좀 돈이 되는 것이 글쎄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일단 두 개가 있으니까. 하지만 일본은 많아요. 물리학 쪽도 화학 쪽도 있고 생리학 쪽도 있고 이렇게 돈이 되는 것들을 많이 합니다. 일본들은. 우리도 이제 돈이 많아지고 또 하면 되는데 아이들도 또 줄어들고 하니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언가 하냐면 자가 면역 아시죠? 자가 면역. 여자들은 홍반성 그 루퍼스 같은 거라든지 루마토이드 아르트라이티스라든지 장기를 이식했을 때 오는 거부 반응이라든지 또 알러지라든지 그런 게 다 전부 자가 면역 반응에 들어가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외부에서 외 물질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은 그냥 그 면역 세포들이 가서 공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 세포들은 다 라벨이 붙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면역 세포들이 가서 이거 내 몸이네 하고 공격을 안 하는데, 그러면 공격을 어떻게 하는지 뭐가 모티브가 되어서 하는지는 완전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무언가 그 공격을 자가 면역 우리 면역 시스템이 외부 물질을 공격할 수 있게끔 하는 뭐가 컨트롤을 하는 것 같다 그랬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발견했습니다. T세포 중에서 어떤 특정 T세포 중에서 이 T세포에서 그 공격이 되고 또 공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가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 주변에 이 특정 T세포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가 그 암세포를 공격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치료제는 어떻게 개발해요? 그 특정 T세포를 암세포 주변에서 제거를 하면 그럼 우리 그 면역세포가 공격을 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줄기세포를 이식을 합니다. 배아세포를 그 뇌에다가 이식을 해요. 스템셀 그 트랜스플란트를 하면 우리 큰 문제가 뭐라 그랬죠? 물론 수술 과정도 위험 부담이 있지만은 이제 하고 나면 거부 반응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거부 반응이 생기면 1년 정도 면역 억제제를 쓸 수 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노벨상 덕으로다가 T세포를 좀 더 많이 주입을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거부 반응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그 중국에서 군사 퍼레이드가 있을 당시에 그 사람들이 장기 이식에 대한 대화가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김정일 사이에 오고 가고 했어요. 그래서 75살인데 그랬더니 시진핑이 젊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장기를 원하면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식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튼튼한 장기를 받아서 그런 지금 이번에 그 알게 된 그 특정 T세포를 많이 주입을 하면 거부 반응도 없이 잘 그 장기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래에 가면은 언젠가 공상과학 그 만화 영화에서 봤는데, 미래 사회에서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200년, 300년 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적게 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도 우리 그 캄보디아 문제 많죠. 인신 몸을 이제 사람을 팔고 사고 거기에서 필요가 없으면 장기를 적출한 다음에 소각시키고,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비즈니스인데 앞으로 더 이런 비즈니스가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이들도 가정에 보면 형제들도 없어요. 아이들이 하나죠. 그렇게 아이들이 하나다 보면 어떤 사회가 형성이 되냐면 그 삼촌하고 이모, 고모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하나씩이니까. 한 명씩이니까. 그러면 그런 애들이 나중에 사라지고 한들 주위에 친구 이런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언제 어디서 사라지는지 누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쪽 그 음성 비즈니스가 더 활성이 되겠죠. 요구하는 사람은, 장기를 요구하는 사람은 수요는 많아지고, 그 다음에 또 사회 구조가 또 외톨이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또 공급과 수요가 형성이 되면 그런 비즈니스는 언제든지 활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뇌 수술, 이건 이제 외과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잘 알고 계신데, 제가 아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분이 정리를 해줬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10년 동안에 이런 큰 변화가 있다고 해서 정리를 해준 걸 제가 또 다시 정리를 간추려 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거니까 잘 모르더라도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냥 이런 것이 있다고 이제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더 정밀하고 그다음에 이제 더 이렇게 침습적이고 더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 병원에서 일하는데 그 친구가 뇌수술을 합니다. 그 친구가 뇌수술을 하면 10시간에서 길게는 16시간도 할 수 있다고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은 이런 기술의 발달로다가 시간이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뭐 6시간도 걸리고 7시간도 걸리고 아니면 더 짧게도 걸리고 이러한 그 수술의 그 외과 수술, 특히 이제 뇌 수술의 그 외과 수술 기계들, 보조 기계들이 발달로 이런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이런 분들은 많은 수술을 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또 발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최소 침습 수술, 그 뉴로 엔도스코피가 있어요. 저는 그 엔도스코프를 그 배 이런데 복부 이런 수술에만 쓰는 줄 알았더니 뇌에도 뇌신경 뉴로 엔도스코프가 있고 또 많은 발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도스코프를 쓰려면 배 안에 쓰려면 이제 질소를 가스를 넣고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사용을 하는데 뇌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잘 모르지만 내시경을 쓴대요.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멍을 내고 아주 뇌 두뇌를 다 절개를 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집어넣고 해야 되니까 아주 그 미세한 그 툴들이 필요하겠죠. 가위라든지 집게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미세 수술 기구가 발달을 했고 우리가 내 그 복부에 쓰는 그런 것보다 더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 현미경은 과거에는 진짜 현미경이었어요. 이렇게 눈으로 보고 크게 확대를 해서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다 인공지능을 합치고 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요 부분은 뭐고 요 부분은 뭐고 우리가 왜 그 전투기들 보면 앞에 목표를 보기 위해서 그 유리판에다 반사시켜서 그런 타켓을 보는 그런 그 화면 있죠. 그런 식으로다가 수술 현미경 안에다가 그런 걸 투영을 해서 정보를 투영을 해서 그 외과 수술 의가 정보도 보고 요거는 뭐고 그래서 실수를 안 하게끔 그 가이드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뉴로 내비게이션이라 하고 또 현미경이 또 그 안에 다 컴퓨터하고도 연결이 된 거죠. 그런데 더군다나 또 요것을 염색하는 뇌세포를 염색하는 형광 물질을 가지고 염색하는 기술이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빛에서 특정 부위 그 신경세포가 이렇게 빛이 나고 예를 들면 악성 종양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저런 기술을 이용하면 악성 종양을 쉽게 구분을 할 수 있어서 그것을 떼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술 중에 MRI를 쓸 수 있는 그런 수술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 중에 MRI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외과 의사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이 떨리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합니다. 로봇이 다 보조장치. 우리 카메라 보면 손 떨림 방지 뭐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로봇도 그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로봇 팔이 있는데 보조 수술 시스템인데 로사라고 하고 특히 이제 그 옛날부터 그 다빈치라는 그 원거리 그 수술 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뉴욕에서 환자는 서울에 있고 뉴욕에서 다빈치라는 수술 기구 로봇 팔을 이용해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스무스하고요. 굉장히 정교하고요. 떨리고 그러는 게 전혀 없습니다.
아주. 그래서 그것을 가서 이렇게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아, 이렇게 정교한 기계일 줄은. 그러니까 그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로봇 보조 수술 시스템 로사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초음파 흡인기 이런 건 이제 싼 건데, 과거에는 가위로 잘라낸다든지 칼로 잘라냈는데 저거 초음파 흡인기는 우리가 그 칫솔, 그 소닉 칫솔이라는 거 알죠? 그거를 칫솔을 빼고 나면 그 쇠 막대기가 굉장히 아주 빠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초음파 흡인기도 끝에 그 쇠 부분이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진동하는 힘으로 그 뇌 세포가 파괴가 되고 그 바로 위에 흡입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빨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깨끗하게 도려내는 거죠. 그런 초음파 흡입기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사선 수술이라든지 레이저 열 처리 이런 기술들이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뇌수술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신경 내시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여기 안에 깊은 뇌 구조 안에 그 수술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보면서 내시경을 보면서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아주 나노 리스트 인스트루먼트라 그래가지고 아주 작은 그 자르는 것도 가위도 있고 커터도 있고 확장식 이렇게 벌리는 것도 있고 잡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모양이 있죠. 그 원하는 모양에 따라서. 그래서 미세 수술기구의 개발이 이런 기계들과 함께 또 컴퓨터와 연결이 돼 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현미경, 과거에 쓰는 현미경인데 여기다 또 그 인공지능 내비게이션을 붙여서 이렇게 그림에 더 덧붙여줍니다. 여기 이거는 뭐고. 그래서 이제 수술하는 분들이 실수를 안 하게끔 이런 식으로다가 다 가이드를 해주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실수를 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원하는 수술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형광유도 수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악성 종양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염색을 하면 이렇게 뭐가 뭔지 잘 구별이 안 되는데 특정 빛에서 보면 자외선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그 초음파 흡인기로 다 싹 도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악성 종양을 수술하고 나서 뺀 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수술도 한대요. 근데 이제 수술 중에 MRI, 여기 수술실 아닌데 이렇게 MRI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수술실 MRI라고 MMRI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로봇 보조 수술 시스템이에요. 로사라고. 그래서 이제 팔이죠. 여기에 이제 사람의 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떨림도 없이 이렇게 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화면을 보면서. 요거는 이제 초음파, 그래서 캐비테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요 끝이 진동을 합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진동을 하게 되면 그 뇌세포가 파괴가 되겠죠. 그럼 파괴된 거를 바로 빨아들여요. 석션을 합니다. 그래서 뇌에 튜머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가위로 갖고 잘라내고 칼로 잘라내고 그러는데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렇게 그냥 갉아먹듯이 쫙 갉아먹으면서 또 그 조각들은 빨아내는 기술, 이런 것들. 이런 기계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한 몇백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뇌분자 생리학은 그 연구 동향은 어떤가? 요즘 들어서 어떤 것들이 그 큰 변화가 있었나? 그런 거를 볼 때 이제 뉴런과 교세포의 상호작용. 과거에는 얘기했듯이 뉴런이 주고 교세포는 그냥 조연, 뉴런이 주연이면 교세포는 조연.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썼었어요. 그냥 뉴런들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또 보조. 먹을 것 주고 필요한 거 청소나 하고 이런 거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주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연하고 조연이 요즘은 바뀐 상태예요. 그래서 이 교세포가 뭘 하냐면 혈류량도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냅스 조절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시냅스를 만드는 건데 이러한 것을
만들고 없애고 하는 것을 교세포가 한대요. 과거에는. 그래서 지금도 아인슈타인의 그 뇌가 아직도 보관이 돼 있죠. 그래서 과거에 한 20년 전에 아인슈타인은 정상인보다 교세포가 잘 발달돼 있다고 그런 논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수학을 잘하냐 하면은 수학을 잘하게끔 하는 뇌의 특정 영역, 지금은 과거니까 영역을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세포 단위까지 내려갔는데 특정 영역이 정상인에 비해서 좀 그 부분이 크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수학을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달리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그 교세포 발달이 다른 정상인보다 한 70% 좀 더 분화가 되고 잘 튼튼하게 교세포도 크고 확실히 차이가 있다고 해서 아인슈타인이 머리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교세포가 시냅스의 그 조절하고 또 혈류 조절까지 다 맡아서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소성, 시냅스의 가소성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소성은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 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옵토제네틱, 광유전학을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기억과 어느 부분의 그 뉴런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활성이 되고 그러는 것들을 이런 광유전장을 통해서 이해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없었으면 이런 것도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그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조절 물질의 연구. 신경 조절 물질의 그 연구를 요즘은 그 이제 초저온 그 전자 현미경을 통해서 그 3차원적인 구조까지 밝혀지면서 새로운 그 생리 현상을 알게 되고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새로운 그 약물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혈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교세포들이 그냥 이렇게 교세포가 그 뉴런을 영양분을 날라주고 또 뉴런들이 움직이지 않게끔 잡아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교세포가 이 시냅스 연결에도 다 관장을 하고 혈류량 조절도 하고 여기 이제 혈관인데 그 혈류량 조절도 하고 그래서 이거 교세포가 전부 다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발달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뇌 분자 병리학 이제 질병의 원인 그 연구 동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뇌 질환은 왜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거를 이제 과거에는 어떤 영역 그 다음에 부위 지금은 이제 분자 수준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뭐 20년 넘게 그 뇌 분자 생리학을 공부를 했는데 과거에 제가 공부했던 것은 다 엉터리들이고 그리고 아주 빙산의 아주 일각이었었고 최근에 들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공부하는 저는 뭐 20년 공부를 해도 지금 요즘 새로 공부하는 사람들보다 좀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좋은 세상에 태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과거에 태어났으니까 좀 뒤로 좀 처지는구나, 밀려나는구나, 후배들에 의해서 밀려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이 생기는 것을 뇌 분자 병리학이라고 그래요. 아까 생리학은 정상적인 거고 병리학은 질병의 원인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유전체와 또 후성 유전학이 발전을 하면서 그 DNA 메티라 그 후성 유전학도 한때 굉장히 뭐 이슈가 돼 있었죠. 빅 이슈.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있었고요. 또 재분류하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크게 지금도 많이 연구하는 게 그 뇌의 장증. 그래서 이제 그 퇴행성 뇌 질환들은 장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제 아미노 그 베타 그 시누클린 같은 게 이제 나와서 베가스 nerve를 통해서 위로 올라갔다. 그 장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해서 연구가 지금도 굉장히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고요. 이런 연구 결과 또 새로운 그 약들이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치료 방법이 또 개발이 되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비신경세포에 의한 병리기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미세 악교세포라든지 교세포 이런 것들이 과반응을 하게 되면 염증성 여러 가지 퇴행성 뇌질환들이 생겨요. 또 이런 것들을 다 DNA 분석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단일 세포 시퀀슨을 가지고 또 같은 미세 악교세포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또 안에서도 물질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신경 전달 물질과 또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학문들이에요. 이런 각 하나하나가 아주 큰 학문들입니다. 그래서 다 전문가들이 따로따로 있죠. 그 다음에 유전자 편집 기술도 아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잘라내고, 그래서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뭐 1시간 20분 한다 그랬는데 1시간 50분 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야기 한다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강의를 여기까지 들으신 분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도 정말 긴 강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준 거예요. 지금도 밖에 연구실에서는 새로운 연구가 진행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과거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알파폴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이 발전, 나노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과학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터져버린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과거 10년 안에.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거를 다 쫓아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후배들한테 하고 얘기를 하면 밀리는 편이에요. 제가 젊은 사람들하고. 저도 이제 좀 있으면 은퇴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좋은 기술이 있고, 이렇게 뇌의 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또 너무 다운하지 마시고, 희망을 꼭 가지라는 겁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정말 어떤 것이 나올지, 정말 여러분들도 저도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치료약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